금요일이에요. 이제 화요일 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하고 전 또 처음 뵙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금요일 날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방송을 하게 되는데 워낙 이제 증시 자체가 피로도가 높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시간이 좀 빨리 흘러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오늘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은요, 뭐 전일날 미증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에 아까도 이제 또 댓글 보니까 디커플링에 대한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4부 방송에서는 전일 국내 증시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섹터 부분들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오늘의 증시까지 같이 체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왕님이 공매도 제기하면 왜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는지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해당 부분 관련해 가지고도 좀 가볍게 멘트를 드리게 되면은요.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주식 시장 쪽 관련해 가지고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매도 이제 숏 포지션을 그렇게 많이 잡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얘기를 하는 뭐 주식 현물 이쪽에서 거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사실상 이제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이제 롱숏 포지션을 같이 잡아요. 이제 롱을 잡든지 숏을 잡든지 이제 둘 다 투자 전략을 좀 이제 다양성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 해당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공매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위험을 해지시키는 경향들이 강한 그런 부류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헤지 펀드,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펀드,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제 그런 어떤 헤지하는 형태의 투자 전략을 많이 구사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 공매도가 안 되는 시장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시장은 좀 기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쪽의 수급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공매도가 금지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시장 가격 발견에 대한 어떤 기능 자체가 약화가 돼요. 이게 뭐냐면은 주가의 어떤 가치 자체가 적정 가치까지 찾아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시장은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는 시장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의 일부 악재성 요인들은 일부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공매도는 이제 무차입 공매도 해가지고 없는 주식을 가져다가 갖다 팔면서 어떤 하방력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구간 내에서의 센티 자체는 조금 약화가 될 수 있지만 중기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외국인 쪽 수급에서 그걸 받쳐줄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존재한다. 전제가 대신에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라는 전제 하에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전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앞서서 많은 파트너님들이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까지 썩 좋지는 않았어요. 일단 CPI에 대한 부분들 미증시만 본다라고 했었을 때 CPI 쪽에서의 수치 자체가 상당히 이제 나쁘지 않게 나왔었거든요. 대신에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우리 CPI 쪽이랑 PPI 쪽에서 PC 관련 지표가 일부 상당히 견조하게 나왔었다.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나 이제 이 의료비 쪽 관련해 가지고 많이 상승을 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영향들이 있었었지만 해당 부분 관련해서는 일시적인 영향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세에 대한 여파가 4월 달로 넘어오게 되면서 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상당히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세에 대한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더해진다라고 했었을 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치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섰었고요. 이쪽에 대한 영향들도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끝까지 상방 모멘텀을 지켜주지 못하고 내려앉는 하나의 요인이 됐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원 의원 통과에 대한 얘기가 있었었죠. 이게 사실상 이제 지난 이제 과거 기준으로 했었을 때 임시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를 하게 되면서 이거 생각보다 미국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들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상원 통과가 다소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우리나라 이제 장이 열리고 있었을 때 미국 쪽에서의 선물이 이제 크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국내 증시도 거기에 대한 여파를 받았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럼 과거에는 어땠었는지 같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트럼프 정부 당시에 이제 셧다운이 나타났었던 기간 자체가요 총 3회가 있었어요. 이제 1일, 2일, 그다음에 34일 이렇게 좀 있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를 보게 되면은요.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피로도가 가장 높았었던 구간들,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이라는 구간들을 감안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뭐 사실상 그때 당시에
지수 자체는요 크게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크게 나쁘지 않았었고 일부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이벤트들이 발생하는 구간 내에서 이제 가장 크게 타격이 있었던 게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8%, 요 정도 밴드 내에서 움직였었거든요. 1년 기간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그래서 지금 뭐 사실상 이 임시 예산안에 대한 얘기는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매년 나왔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내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이제 물론 올해 이제 어떤 부채에 대한 부분들도 갚아야 나가야 되는 부채 자체가 10조 이상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이런 특수한 환경들이 증시에서의 어떤 피로도 자체를 높여가고 있는 구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에 또 이제 옵션 만기를 맞고 나서 그 이후에 수급 주체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여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1, 2, 3월 달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국내 증시 쪽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어떤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연속성을 우리가 체크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탁 자금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국내 증시에 미칠 수 있을 만한 영향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관 쪽 수급에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연 이번 새롭게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수급 쪽인 주체들에 있어서 어떤 형태의 양상들이 나타나는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체크할 만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또 이제 우리 아침 방송에서 굿모닝 작전에서 많이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항상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민트초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전일날 어떤 섹터들이 움직임을 보였는지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이 움직임이 또 강하게 나타났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엑스게이트, KCS, ICTK 이쪽에서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왔었고, 왜 그렇게 나왔었나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역시나 뭐 이제 전일 미증시 쪽에서 양자 관련 기업들 아이온큐라든지 디웨이브 퀀텀 쪽에서 움직임이 나타났었어요. 이제 강세가 나타났었는데 이 디웨이브 퀀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사이언스지에다가 이제 또 이번에 양자 컴퓨터 자기네들이 이제 직접 개발을 했었던 양자 컴퓨터가 슈퍼 컴퓨터 대비해서 훨씬 더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했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전통적인 컴퓨터로는 아예 불가능한 시뮬레이션을 달성했다라고 발표를 했었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가장 뛰어난 슈퍼컴퓨터가 그 미국에 있어요.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데 이 슈퍼컴퓨터로도 한 100만 년 정도 걸릴 수 있을 만한 작업을 우리는 20분 만에 완료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양자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강점 자체가 얼마나 빨리 기존에 있었던 작업들을 완료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거고, 아직까지 이 양자 컴퓨터가 이제 상용화가 되기에는 다소 위험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뉴스들이 가져다주는 시사성 자체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했었던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데이터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움직임을 보였다라기보다는요. 꼭 실적뿐만이 아니라 성과를 가지고 움직임을 보였다라기보다는 이제 뭐 빌 게이츠라든지 그다음에 구글 쪽에서의 어떤 그 코멘트들, 멘트들에 따라서 주가들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출렁거림이 심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어떤 불확실성들, 얼마만큼의 기간이 걸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을 만한 메시지를 던진 부분들이 이제 주가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유효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미국 쪽 대비해서 국내 시장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이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조금 밑에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쪽에서도 이제 국가 양자 정책 이쪽 관련해 가지고 양자전략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제 양자 정책 관련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 양자전략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양자 과학기술 육성책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었었는데, 이제 1000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그다음에 7천억 규모 수준의 이제 대형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떤 이제 R&D 개발에 대한 체제도 같이 또 이제 도입을 할 것이다라고 예정이 나왔었는데, 이제 이런 위원회 자체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어떤 하나의 제도적인 부분들이 완성돼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다 정도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코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위원회가 출범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떤 국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인 종목으로는 이제 어제도 한번 말씀해 드렸던 종목인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어떤 주가의 상승 구간을 판단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ICTK가 그나마 주가 부담이 덜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해당 부분 관련해 가지고 또 말씀을 드렸었던 게 KCS라든지 아니면은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 이쪽 쪽에 밸류체인에 편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ICTK 같은 경우에는 LG U+라고 말씀드렸었죠. LG U+가 이제 ICTK랑 같이 양자 보안 이제 기술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에이전트 익시오라는 게 있는데 이쪽을 비롯해서 모바일 서비스의 보안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섰습니다. 뭐 이제 보안 쪽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한번 움직임이 나섰었는데 북한 쪽에서 새로운 악성 스파이웨어를 또 이제 앱스토어에 유출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양자 보안 쪽에서의 움직임도 같이 한번 모멘텀 봐주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 컴퓨터 쪽 관련해 가지고는 뭐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건 HD 현대인프라코어 말씀드릴 때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총성이 울려 퍼질 때 매수해서 그다음에 이제 나팔이 불 때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항상 양자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충분히 이탈한 이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허이동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샤론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샤론님도 요즘 저는 그 자주 보이는 필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조선 방산 쪽 보겠습니다. 사실상 조선 방산 이제 조금 지겹죠. 너무 많이 나왔던 이슈기도 하고 사실상 지금 이제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신규 매수를 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 어떤 고점 부담감이 높은 섹터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던 시기적인 부분들은요 상당히 많았었어요. 여러 차례가 존재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슈퍼사이클은 사실상 처음 아닐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선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할 때 얼마 정도의 멀티플을 부여하게 되냐면은 약 3년 정도 돼요. 한 3.3년 정도 돼요. 이게 이제 매출에 인식되기까지의 기간인데 지금 현재 그럼 어떤 목표 주가라든지 적정 주가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가 반영이 됐냐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2024년도에 나온 거잖아요. 그럼 2027년도까지의 수주 잔고를 반영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럼 그 이후에 조선 쪽에서 주가 부분들이 부진했었던 이유 자체가 2028년도에 대한 수주 잔고를 쌓아 나가고 있는 과정 중이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과연 이쪽에서 어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고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기존에는 양상이 조금 제한적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신규 모멘텀을 보여줬던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이 미국 쪽에서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MRO 사업까지 이렇게 좀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대표적인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의 움직임들이 나오는 경우에는요 P랑 Q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격하고 수량이다. 근데 이번에 수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 조선 쪽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클락슨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제 신조선가 지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새롭게 조선 선박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판가가 책정이 되는가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가격이 오른다라고 했었을 때 이 판가가 전이가 가능한가 소비자들한테 넘길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 신조선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고점을 돌파하고 상당 구간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어떤 P의 상승과 Q의 상승이 맞물려서 주가의 상방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같이 판단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결국에는 이제 신조선가 지수에 대한 어떤 방향성 자체를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2028년도 이후에 수주 잔고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미국 쪽에서 얼마만큼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이슈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은 한국 정부 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방산업계 그다음에 이제 조선 포함해서 이제 관계자 12명이 이제 캐나다에 또 이제 방문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5일에서 6일 날에 이렇게 또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을 했다라고 밝혀졌었는데 이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냐면은요. 일단 참여했었던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명이 언급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추정하기로는 이제 HD 현대라든지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그리고 한국항공 우주산업 이렇게 참여를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K9 자주포랑 그다음에 잠수함
훈련 기기, 그다음에 로켓 발사 시스템 이쪽 관련해 가지고 협상을 타결하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하나오션이랑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이 왜 조선 쪽에서 대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따져본다라고 했을 때 미국 쪽에 대해서 이제 법인을 인수를 하고 실제로 어떤 현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납기일 측면에서의 강점을 내세우면서 협상이 들어갔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6년 이내에 납기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강점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유럽연합 쪽에서 방위비를 증액하는 어떤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캐나다 쪽 관련해 가지고도 미국 쪽에 있는 이 포병 함대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우리나라가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모여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정도로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증시는 또 어떤 성격을 보일 것이냐 이걸 결국 따져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방어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떨어지는 날들도 있었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당히 좀 빠르게 회복해주는 양상들을 보였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디커플링에 대한 영향이냐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근에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AI 알고리즘 어떤 퀀트 기반으로 해서 알고리즘 매매를 많이 하고 있는 ETF가 출시가 정말 많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 어떤 동일한 조건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AI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전략을 취하면서 이제 일시적으로 매도가 강하게 튀어나온 형상, 그런 부분들이 많이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어떤 방향성 전환 빈도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관세 모멘텀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1월과 2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용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4월 2일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다음에 재무장관 베센트 장관 쪽 관련해서 태도 자체가 상당히 일관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여전히 이제 증시에 있어서 이제 센티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좀 눌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어떤 우려되는 이벤트들이 이슈가 계속해서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이제 고용 지표라든지 PPI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3.2% 나왔었고 예상치가 이제 3.3%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근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상치가 3.6%였는데 0.3%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었어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은 PCE 쪽 관련된 지표들은 일부 견조했다라는 거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실업 수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22만 건. 근데 뭐 사실상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바라보는 지표는 아닌데 매주 나오는 지표다 보니까 변동성도 있고. 근데 최근에 이제 고용 시장 쪽 관련해 가지고 모멘텀이 받아주게 되면서 이제 좀 관심도가 높았었던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제 신규 실업 수당이 22만 건. 근데 예상치가 22.5만 건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우려할 만한 이야기들은 없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부분 관련해 가지고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 게, 지금 이제 공포 탐욕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최근에 이제 전일 날까지 제가 봤었던 게 20 정도 되는 포인트였었는데 이게 또 15까지 내려왔었어요. 이제 그만큼 시장에서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어떤 단발성 이슈에 대한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크게 휩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옵션 시장 쪽에서의 비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게 5거래일 이내에 이제 풋하고 콜에 대한 비율을 이제 비교한 지표인데, 차트인데, 해당 부분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풋옵션 쪽에서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하방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데이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의존을 한다라기보다는요,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최근 증시 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경제 지표들의 경우에는 소프트 데이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심리 지수를 반영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질적인 수치를 가지고 지금 악화가 됐어, 경기가 둔화가 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수치들은 이제 크게 나타나진 않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보면 좋냐? 이걸 좀 따져보게 되면은요. 사실 이게 저도 좀 부끄러울 정도로 매번 이제 반도체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반도체가 투자 적기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제 어떤 큰 틀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점은 여전히 이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어떤 개선될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관세 정책을 이용해서 이 리파이낸싱에 대한 우려를 좀 줄여 나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만기 자체가 6월 달까지로 좀 제한되지 않을까 시기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잔존 리스크에 대한 영향 자체는 조금 이제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딥시크랑 마누스 이 중국 쪽에서 제2의 딥시크발 영향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해당 부분 관련해 가지고 뭐 사실상 작년도 우리가 팔랑티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일부 AI 소프트웨어 업종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던 것처럼 AI의 어떤 확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반도체 기존에 있었던 디램이라든지 랜드 플래시 업종에서의 충분한 어떤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효과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 대비해서 메모리 업종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하반기 가서야 조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안정화 구간 자체가 조기적으로 좀 진입이 된 선제적으로 진입이 됐다 이렇게 좀 평가가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 싶고요. 해당 부분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적인 부분들을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대만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또 윈본드의 어떤 레벨 매출액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제 MOPS라고 대만에 있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다트 같은 거예요. 대만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 통해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윈드본드 같은 경우에는 4% 이상 이제 또 주가가 상승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매출액 부분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1월 달에 5% 감소를 했었고 그다음에 2월 달에 2%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요. 감소추 국면에 있는 건 맞지만은 이 감소 추이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 여기에 부분에 조금 의미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냐 같은 경우에도 해당 부분들 이제 매출액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나냐가 1월 달에 마이너스 29% 감소를 했었고 2월 달에 마이너스 26% 감소하는 형태로 추이가 많이 감소가 됐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만 쪽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만은 이제 파이슨 일렉트로닉스가 명절 이후에 고객사들한테 그냥 10% 가격 인상하겠다라고 통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격 인상이 이미 진행 중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어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쪽에서 해당 부분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나라 증시가 반도체 업황이 이제 다운 사이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SK 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해당 밸류체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어떤 추가적인 상방 모멘텀을 왜 가져가지 못하느냐 이걸 따져보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이제 이번에 반도체 업종에서 주도했었던 부분들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밸류체인들이 소외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랜드 플래시 레거시 업종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부진한 모습들이 이어졌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해당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 관련해서 하이엔드 메모리 중심적으로만 주가가 반영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이 기존에 이미 운용을 하고 있었던 레거시 업황에 반전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실적이 상향 조정이 가능한 구간으로 들어서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해당 부분 관련해 가지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만한 기업들이 뭐가 있냐?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소켓 관련주들도 있고 그다음에 리노공업 이런 기업들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이 또 호실적을 발표를 했죠.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전부 다 이제 예상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양산형 소켓 회복에 대한 효과를 이제 좀 부각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신규 제품 주문들 부문을 보게 되면은요 AI랑 그다음에 5G 업종 이쪽 부문 관련해 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또 증가를 했었다라는 점이 이제 또 유의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뭐 애플 쪽이라든지 스마트폰 기기 같은 경우에는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온디바이스의 AI 기기로의 어떤 체제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또 크게 이제 본격적인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리노공업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리노공업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좀 관심도를 높여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SK 하이닉스의 밸류체인에 편입이 되면서 이제 해당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부각을 받았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또 삼성 주요 밸류체인 쪽에서도 속해 있는 장비 기업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 밸류체인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재평가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이오테크닉스가 다시 한번 상당 구간으로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낸드에 대한 어떤 투자가 좀 증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오테크닉스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 중에 하나가 스텔스 다이싱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이싱 장비에 대한 매출이 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기적인 부분들이 지나고 나서 주가가 이제 충분히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다시 한번 이제 그때 가서 또 이제 안 좋은 뉴스들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런 장비 기업들 중에서도 특히나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여러 산업군에 걸쳐 가지고 이제 꼭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라 OLED도 있고 여러 가지 산업군에 걸쳐서 장비 사업을 이제 또 영위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경쟁 기업들 대비해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장비를 이제 또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 특허를 내야 돼요. 과거에 이오테크닉스가 한번 그런 부분에서 밀려 가지고 한번 수주가 한번 크게 떨어진 적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비용 발생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기대감만 사서 기대감을 팔자. 결과값은 우리가 확인하는 게 아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원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또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들 중에 하나죠. 이제 원전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오늘은 이제 또 독일에 대한 사례를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제 제조업 강자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게 독일이에요. 이제 국민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폭스바겐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콘티넨탈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업체죠. 근데 이 폭스바겐이랑 콘티넨탈이 이제 슬슬 요즘 탈독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독일 내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요 공장 10곳 중에서 3곳을 또 폐쇄를 했어요. 콘티넨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7천 명 정도의 이제 일자리를 감축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었는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해당 부분 관련해 가지고 물론 이제 자동차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주요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비용 쪽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물론 2022년도에 러시아 쪽 관련해 가지고 타격을 받았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애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천연가스의 절반 정도, 그다음에 이제 석탄에서도 한 절반 정도, 석유에서는 한 33% 정도 이 정도를 이제 러시아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었었는데 해당 부분들을 또 배제한다라고 했었을 때도요. 이제 애초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10년 동안 탈원전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해왔던 국가들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쪽에 대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 거고, 그다음에 2022년도 이후에 타격을 크게 받았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2022년도 이후에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이 막히게 되면서 전력 생산 능력을 완전히 이제 상실했다. 이런 얘기들이 이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후부터 전기 요금의 어떤 폭등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과거에는 제조업 강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독일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면은 유럽 연합 쪽에서 유럽의 전기료를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과거에 어떤 친환경 정책을 많이 얘기를 했었었던 이제 메르켈 총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숄츠 총리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메르츠라는 사람이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원자력 발전 관련해 가지고 이제 화석 연료에 대한 부분들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했었던 인물들 중에 하나예요. 과거에 한 2002년도 당시에 이제 총리 이 대선에서 밀려 가지고 한번 정계 은퇴를 얘기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복귀를 했다라는 얘기는요. 이 독일이라는 국가 쪽에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탈원전이라든지 친환경 기조 대비해서 어떤 경제성이 따라주지 못했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어떤 심판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과거에 이제 탈원전을 주도했던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화석연료랑 그다음에 원전 산업 쪽으로의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잘할 수 있는 산업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 원전 산업을 본다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러시아랑 중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쪽에서 밸류체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프랑스랑 우리나라 쪽에서의 동맹이 이제 가장 또 이제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기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조선업종과 같이 국내 원전 쪽에서의 수주 모멘텀 같이 또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항상 이제 원전 쪽 관련해 가지고는 밸류체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뭐 우라늄 채굴 그다음에 정제 이런 광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 좋겠지만 국내 상장 기업들 중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해당 부분을 배제하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EPC 쪽 이제 설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하고 이제 설계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해당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현대 쪽이랑 그다음에 뭐 대우건설 이런 부분들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컨소시엄 구성하는 것 중에 한수원 이외에도 두산에너빌리티 주요기기 쪽, 그다음에 BHI 보조기기 쪽, 그다음에 쭉 이어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기존에도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었던 피팅관 업종들 중심적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최근에는 뭐 이제 하이로코리아라든지 그다음에 태광, 그다음에 성광밴드 이런 기업들이 조선 업종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 나와줬었는데 이 원전 쪽에서에 대한 모멘텀 같이 봐줄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가스관이라든지 에너지 업종 관련해 가지고 같이 좀 이제 주가적인 부담감이 덜한 기업들 중에 하나가 과거 동해가스 관련해서 이제 주가에 대한 부담이 많이 낮아졌었던 이제 한선 엔지니어링 이런 부분들로 포커싱 맞춰서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